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천명의 해안을 여는 유튜브 채널 지산도원TV 정관영입니다. 지난 4월 셋째 주까지 실시간 방송 라이브톡 정관영의 총공합의를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실시간 방송은 아니지만 정치, 시사 이슈에 대한 이슈들을 생각해보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요, 큰 주제는 한반도 한국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로 해서 작은 주제로서 생각해볼 중요한 정치 이슈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정치 싸움으로 전락한 공공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서울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여야 간, 그리고 정부, 국토부까지 나서서 이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미 2017년에 이미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그 계획이 됐죠. 그래서 기존 계획안이 이제 양평군 양서면이 이제 종점 계획안이었는데, 올해 2023년 5월에 양평군 강상면으로 이제 변경되면서 동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그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죠. 그 민주당 안에서도 그 이해찬이 민주당에 이 제보를 넘겼는데, 이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토부 자료에 의한 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계획안을 보면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래 종점이 양서면이죠. 양서면이었는데,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추진이 되기 시작을 해서 2017년 1월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이제 예타를 통과를 했죠. 그리고 이제 2022년 3월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2년 작년 6월에 이제 전략 영향 평가 등에서 이제 양서면이 고속도로의 종점이 되었는데,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된, 작년 5월이죠. 작년 2000 발표된 이제 개정안에서는 고속도로 종점이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일가 토지들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토부가 예산을 이제 뭐 수백억 원을 더 들여가면서 종점을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지금 이제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강상면 종점으로 계획이 변경된 이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이 강상면 병산리 종점이 2019년부터 2020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예타 평가 때까지 논의가 없었던 노선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된 종점인 이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하고 일가족 선산 토지가 있어서 이제 이 땅에 대한 일종의 뭐 지가 상승이겠죠.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노선 변경을 이제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TF 구성도 하고 뭐 국회 국정조사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는 며칠 전에 이 용역업체, 설계 용역업체에서 종점을 원안인 이제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발표한, 또 그 이전에 발표한 국토부의 발표를 보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변경된 종점인 이 양평군 강상면 반경의 약 5km 안에 사실 김건희 여사하고 또 어머니, 뭐 언니, 뭐 남동생, 가족 회사 등이 소유한 땅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토지가 총 이제 29필지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작년에 대통령 취임 때, 윤 대통령 대통령 취임 때, 대통령 일가 재산 공개 때 알려졌던 것보다 17개 필지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 총 면적이 이제 축구장의 5배 크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12필지는 이제 상속을 받은 거고, 17필지가 이제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공공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 방식과,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취했던 행동이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원안이었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것이 그 대통령의 처가 일가에 대한 특혜라고 처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이해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중앙일보 자료에 의하면 2021년 3월 30일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이해찬이 이제 세종시의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전 민주당 당대표도 했죠. 그래서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 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안성 세종 그 구간에 계획이 없던 연기 나들목, 연기 IC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세종을 연결하는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사실 이제 이해찬이 강력히 이제 추진을 하기도 했었고, 또 국토계획에 있었던 거지만, 특히 이제 세종 안성 구간은 착공 후에 이제 공사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을 빚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 타당성 조사했을 때보다 약 4천억 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원인이 예정에 없던 소위 이제 연기 나들목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 나들목 예정지에 이해찬,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 본인의 자택,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이해찬 자택이 소유 있는데, 여기 집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이제 이해찬 나들목이라고, 이해찬 IC라고도 부른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본인이 이렇게, 서울 세종 고속도로 중에서, 그 구간 중에서, 이 계획이 없던 이제 연기 IC를 설치하게 되면서 본인이 얻은 이 부동산 상승 특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이 계획 변경에 의해서 특혜를 볼 것이라고 하는 본인의 경험, 이해찬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해찬 나들목이라고 불리는 연기 IC가 세종 안성 구간의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추가 변경 설치될 때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지금 이 정치 갈등을 두고 이 정부하고 민주당의 싸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게 단순히 고속도로의 뭐 의혹 제기, 이게 사실이냐 뭐 아니냐의 문제, 뭐 사실은 맞죠. 거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런 공공정책, 특히 이제 도로를 놓고 이런 SOC, 사회간접시설을 놓는 것은 결국 많은 지역 주민, 그리고 크게 보면 이제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공공정책인데, 이런 공공정책이 무조건 의혹이라고 하는 것, 정당한 어떤 특별한 경제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해두고 의혹에만 매달려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공정책을 대하는 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입장은 굉장히 수준 이하다. 그것도 또 우리나라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의 정치인들의 수준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공공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공공정책이라는 거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활동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부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정책인데, 여기에는 뭐 경제정책, 외교정책, 노동정책, 뭐 교육, 보건복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각 부서,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공공정책은 이 공익 실현을 위해서 정부에 의해서 수립되고 또 집행되는 그런 어떤 정책 집행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기 하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책을 세워서 실행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입법부가, 국회가 그 정부가 그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결국 정부가 공공정책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 그 지역, 정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 국회, 법원, 행정기관이 포함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는 게 단순히 행정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입니다. 그러면 법원도 정부에 포함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지방행정기관이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공정책에 관심이 되는 문제는 결국 국가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건 공익과 관련되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의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시민들 전체적으로 국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정파 싸움으로 가거나 진영 논리에 의한 싸움을 위한 시비거리가 된다면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정치적 갈등 사태는 정부가 생산하는 서비스가 이제 공공정책인데, 이런 어떤 공공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평 주민의, 양평 군민, 양평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은 완전히 지금 묵살되고 반영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정치적 갈등은 양평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피해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죠. 바람직하고 정말 희망스러운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법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면 공공정책은 당연히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겠죠. 어떤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편익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범죄가 많다 그러면 범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든지, 또는 빈곤층이 많다면 빈곤층이 줄어들거나, 또 가난 없는 사회, 또 민주주의와 복지를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보편적 가치를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담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있어서 통일 정책이 또 하나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 통일 정책도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 오늘을 겪으면서 북한의 중심, 북한의 입장을 생각하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북한의 편만 들어주는 통일 정책은 결코 평화를 원하는, 또는 평화 통일로 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민주당이 추구했던, 특히 586 운동권 출신의 이 국회의원들이 추구했던 방식의 그런 통일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일방적인 북한 편향의 통일 정책, 그런 평화 정책은 결국 북한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결국 핵 미사일 발사라는 전쟁 공포에 증대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위기감만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공공정책은 미래를 지향하는 정부의 공공활동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보다 또 내일이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나라, 과거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미래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공공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 또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공공정책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어떤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지향할지, 또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이 사회적인 가치, 보편적 가치, 또 공공의 가치를 탐색하고 이제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뭐 늘 했었던 이야기인데, 결국 정책은 가치 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가치 지향성은 물론 어느 정치 집단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이 서로 다른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A라는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그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가치 지향과 그리고 B라는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 지향이 A 정당과 다르다면 조금 다른 정책이 나오겠죠. 그러나 하나의 국가라는 커다란 국가 공동체를 놓고 생각할 때는 국민들의 안위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는 가치는 다를지언정 결국 추구하는 목표는 똑같다. 결국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치 판단 영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미래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지향이 이제 규범성을 가진다고 하는 건데요. 규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 속에, 즉 이제 법적 가장 이제 상위법인 헌법에서부터 각 개별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뭐 조례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실현되는 이제 것이기 때문에 규범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노력할 때 이제 희망스러운 미래가 열리는 거죠. 자, 이걸 도표로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우리가 이제 Y축이 향상이라고 하는 더 이제 올라가는 향상 정도고, 이제 X축이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시간에 와 있는데, 내년 2023년 4월이면 이제 총선이 옵니다. 뭐 지금부터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훨씬 많이 좋은 상황이 되었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글로벌 국가로 성장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뛰어오르지 못하는 도가내된 쥐와 같은 그런 나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한 발짝 더 도약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이제 4월 내년 총선은 이러한 국가적인 분기점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 추락하는 미래로 갈 거냐, 아니면 실현 가능한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불가능한 미래 꿈만 꾸는, 마치 북한에게 퍼주기식 평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가진 건 하나도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평화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책으로 갈 거냐, 중요한 시점에 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치 판단에 부합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합니다. 이미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당의 586 운동권 세력들이 보여준 운동권 국회의원들, 의원들, 또 외곽의 그 운동권, 80년대 운동권의 논리에,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이런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주변의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